보이는 경우가 있다. 또는 팬 안에 있는 이런 메스가 있을 때, 팬 안에 있을 경우는 이렇게 잘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브레스트 파렌키마 안쪽에 숨어있는 메스 같은 경우에는 비비마커가, 이 경우에는 비비마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리고 주변보다 약간 그냥 사실 없으면은 잘 모르겠지만 있는데 약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브레스트 자체가 팩과 글랜듈라 티슈 두 개로만 이루어진 로우 컨트라스트 오반이기 때문에 잘 찍어야지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맘모그래피에서 브레스트 캔서를 초기에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스페셜 레졸루션과 컨트라스트 레졸루션이 모두 좋은 영상을 얻어야지만 좋은 이런 맘모그래피를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 퀄리티의 맘모그래피란 메스도 잘 발견해야 되지만 캐시케이션도 잘 발견할 수 있고 아키텍처럴 디솔루션, 에이시메트리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말하고 이전 영상과 비교해서 리프로듀서블하게 계속 잘 찍히는 이런 영상이어야지만 이제 그 변화도 잘 볼 수가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맘모그래피에서 이미지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캔서가 생길 수 있는 브레스트 티슈가 다 포함된 영상을 찍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 외 부수적으로 스페셜 레졸루션과 컨트라스트, 다이내믹 레인지, 노이즈, 아티팩트 등이 이제 저희가 인터프리테이션 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맘모그래피에서는 이런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해서 포칼 스팟이라는 것을 쓰고 스탠다드 맘모그래피에서는 0.3mm, 마그니피케이션 뷰에서는 0.1mm 사이즈의 포칼 스팟을 씁니다. 포칼 스팟을 쓰는 이유는 이런 것을 썼을 때 스페셜 레졸루션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죠. 그래서 이런 레졸루션을 구하는 공식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은 일단 포칼 스팟 사이즈가 들어가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을수록 레졸루션이 올라갑니다. 그 외에 이제 기계에 이미 고정된 디스턴스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컴프레션과 이제 익스포즈 타임인데 컴프레션은 환자가 아프지만 많이 눌러서 얇아질수록 레졸루션이 올라가고 익스포즈 타임은 짧을수록 레졸루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드도 이제 이미지 컨트라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드를 사용함으로써 스캐터 레디에이션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좋아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환자를 컴프레션 하는 것이 좋은 영상을 얻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10에서 20뉴턴 정도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 많이 누르면 많이 누를수록 컨트라스트와 리전 디텍션이 좀 더 좋아지고 또 레디에이션 도우즈와 모션을 감소시킴으로써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누를수록 환자가 페인이 심해지고 디스컴포트가 심해질 수 있는데 환자에게 이런 누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잘 일정한 속도로 누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스포저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스포저 타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짧을수록 레졸루션이 좋은데 이거를 이제 매번 그냥 하시는 분이 조절하기에는 조금 이제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토매틱하게 조절할 수 있는 ALC 장치라는 게 있고 이거는 환자의 이제 눌렀을 때 두께, 크기, 구성, 압박 정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X선량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맘모그래피에서의 컨트라스트 레졸루션은 그 병변과 주변 조직 간의 이제 서툴한 디퍼런스도 잘 보기 위해서 높은 컨트라스트 레졸루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맘모그래피에서 주로 저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마이크로 캐시케이션을 잘 디텍션하고 캐리스테리제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포지셔닝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암이 생길 수 있는 전체 브레스트 티슈가 그 영상에 다 포함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포함이 되는지 잘 보기 위해서 저희가 3개월마다 임상 영상 평가를 각 병원에 계신 영상의학 의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뷰에 대해서 이런 거 다음 보여드린 것 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영상이 잘 찍혔는지를 보는데 그중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대흉근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선 조직이 영상 내에 모두 포함되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흉근이 충분히 포함되고 인프라음마리 폴드가 포함되고 유선 조직이 다 포함된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 중요하고 CCB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치 유방 조직과 후방 지방 조직이 포함 정도로 유선 조직이 전체가 다 포함되는지 평가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유선 조직이 다 잘리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방 지방이 포함되어야지만 유선 조직이 끝까지 다 포함된 걸 알 수가 있고, 내치 지방도 충분히 포함이 돼야지 이렇게 내치 유방 조직이 충분히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뷰에서 폴스 리플 라인의 길이가 1cm 미만이어야지 두 영상 다 충분히 유선 조직을 잘 포함되게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잘 찍은 정확한 포지션에서 잘 찍은 영상을 얻는 것이 맘모라피의 스크리닝 센시티비티를 높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캔서를 놓치지 않고 잘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환자 일단은 브레스트가 매우 컸는데 MLO에서는 제가 잘라서 그렇지 일단 이제 잘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CC에서는 잘 포함이 된 것 같았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캔서가 있었고, 이쪽에 또 한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같은 날 마그니피케이션 뷰를 같이 찍었기 때문에 봤을 때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는 잘 포함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일단은 캔서는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찍진 않았고, 이제 환자가 다시 로컬리제이션을 위해서 왔습니다. 다시 찍어보니까 여기 캔서 있는 거 말고 여기 있었던 건 아까 있었고, 그 병변은 실제로는 굉장히 아우터 포션 바깥쪽에 있었거든요. 이 영상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아예 이제 많이 포함된 것 같았지만 이쪽 부분이 아예 포함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당일날, 물론 이 환자 당일날 다시 발견을 해서 이쪽을 저희가 원래는 MLOB에서 보였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정확한 로컬리제이션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찍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이제 다시 했던 경우로 처음부터 잘 찍었으면 좀 더 시간을 세이브했을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로컬리제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임상 영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세작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보고 있고 3개월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항목 중에서 자세잡기가 제일 많은 점수를 포함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압박, 대조도 노출, 인공물 같은 것을 평가를 하고 있고 60점 이상일 때 이제 저희가 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굉장히 잘못 찍은 영상이긴 하지만 팩토럴리스 머슬이 잘 포함되지 않게 찍었을 때는 실제 이렇게 캔서가 있는데도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팩토럴리스 머슬이 충분히 포함돼야지 이렇게 캔서가 발견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인프라머리 폴드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캔서가 실제 있는데도 포함이 되지 않게 찍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도가 낮은 이렇게 익스포저가 너무 과다 노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얗게 찍힌 영상에서는 이렇게 캔서가 있어도 컨트라스트가 낮은 영상이기 때문에 잘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다 노출로 인해서 대조도가 낮은 영상이라서 안에 있는 암이 발견이 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외부 병원에서 이제 석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점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다른 데 없었기 때문에 진짜 석회로 생각이 돼서 요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본원에 내원해서 다시 마그네를 찍었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맘모라피에서 제일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먼지 같은 거에 의해서 생기는 점상 인공물을 예였었고, 이거는 이제 플레이트를 잘 필름이나 이런 플레이트를 잘 안 닦고서 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인공물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물이 있을 때도 인터프리테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방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초음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단 초음파 자체가 빠르고 이제 레디에이션도 없고 환자가 굉장히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검사 중에서는 가장 편한 자세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레스트 초음파는 그래서 저희가 시스트랑 솔리드 매스를 이제 감별할 때 가장 처음 쓰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일단 1950년대 처음 도입이 됐고 60, 70년대까지는 거의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초기에는 거의 유방에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병변이 있으면은 시스트인지 아닌지만을 감별하는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다 조직 검사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 90년대 중반쯤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논문이 나오고, 레디올로지의 스타브로스 등이
유방 초음파로 솔리드 매스를 양성과 암으로 감별할 수도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됐고, 그 이후에 많은 논문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논문에서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증거들이 에비던스가 쌓이면서 현재는 초음파로 비나인과 말리넌시를 감별해서 비나인인 경우에 처음부터 조직 검사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초음파 테크닉도 50년대 처음 도입된 이후에 너무나 많이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통해서 레졸루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이제 인간에서 쓰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 대상으로 쓰고 있는 초음파는 15MHz 되게 지금 뭐 18MHz까지도 나와주면 되게 15MHz의 울트라사운드를 쓰고 있고 하이 레졸루션의 그런 저희가 테크닉을 갖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사운드 프리퀀시가 높아질수록 레졸루션이 높아지지만 페네트레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두꺼운 유방에서는 너무 하이 프리퀀시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고, 반대로 로우 프리퀀시의 경우 레졸루션 낮아지지만 깊이 있는 것까지 페네트레이션이 잘 돼서 깊이 있는 굉장히 포스티리어 쪽에 있는 병변이 잘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레스트 울트라사운드에서 사용하는 테크닉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여러 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유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듀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컴플렉스가 아니라 리니어 프로그레스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프리퀀시, 다양한 영역대의 프리퀀시를 갖는 트랜스듀서로서 적어도 센터 프리퀀시는 10MHz 이상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울트라사운드 테크닉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퍼레이터 디펜던시가 매우 높습니다. 즉 환자를 볼 때 의사가 찍지 않으면 이걸 다음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찍히지 않은 영상이 괜찮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찍냐 또는 어떤 테크닉으로 찍냐에 따라서 같은 호비라고 해도 인터프리테이션에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캔 테크닉과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맘모랑 다른 모달리티 이미지와 어떻게 잘 코릴레이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을 해야지 됩니다. 즉 이제 환자랑 저희는 다른 맘모그래피나 MRI와 다르게 이건 의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지금 불편한 게 뭐가 있으신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처럼 환자가 만져진다고 하는 게 있는 경우에 환자 만져진다고 한 부분을 제가 직접 트랜스듀서로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이렇게 마킹을 하고 찍고, 이 부분은 환자가 만져진다고 한 부분에 있는 병변이고, 이 병변이 어떠니까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인터프리테이션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딱 정해진 프로토콜이 아니라 검사자가 여러 방향으로 돌리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모양이 이렇게 이레귤러한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라서 찍는 경우에는 동그랗게 보일 수가 있고, 옆으로 이제 약간 오블릭하게 찍는 경우에는 이레귤러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동그랗게 찍어놓은 거를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남이 찍은 거를 정확히 판독할 수 없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스는 전 방향을 다 돌려서 본 다음에 가장 리프레젠터티브한 영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초음파를 할 때도 포지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병원에서 여기가 굉장히 서스피셔스하다고 왔죠. 그냥 언뜻 보기엔 서스피셔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자가 물론 파렌키마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긴 했습니다. 근데 환자 아우터의 포션에 있는 병변이었기 때문에 환자를 좀 더 오블릭하게 눕혀서 손을 올리고 좀 더 컴프레션을 세게 해서 봤을 때, 컴프레션이 약간 저희가 같은 위치에서 띄어서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한 영상이 나왔었고, 눌러서 보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 쉐도잉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정확한 포지션으로 브레스트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컴프레션을, 너무 세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누른 상태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셜 컴파운드 이미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고, 마진을 좀 더 잘 마진을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컴파운드 이미지를 하는 경우와 안 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라테랄 마진,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진이 안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잘 뚜렷하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초음파를 할 때 이제 같은 기관에서는 계속 같은 오른쪽부터 찍었으면은 다음 사람도 오른쪽부터 찍고 약간 MR 만모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프로토콜로 모두 검사자들이 찍는 것이 중요하고 BDR은 그냥 수파인 아까 라테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 약간 오블릭하게 돌려 눕힌 상태에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그레이스케일 테크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뎁스는 팩토리스 머슬이 일부 보이는 정도까지 뎁스를 조절해서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레이스케일은 서큐팻과 레트로마리 팻이 비슷한 정도의 그레이 칼라를 보이는 정도로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괄존은 넓게 잡을수록 좋긴 하지만 하나라면 가운데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뎁스는 너무 많이 이렇게 뒤쪽에 까만 부분이 너무 많이 포함되게 찍는 것보다는 팩토리스 머슬이 일부 정도가 포함되게 찍으면 되고 이게 너무 필요 없는 영상이 많이 포함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너무 얇게 찍어서 실제 다시 찍어보면 팩토리스 머슬의 일부가 포함되게 찍으면 이 뒤에 메스가 이렇게 캔서 같은 메스가 있는데 보였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팩토리스 머슬의 일부 정도까지는 보이게 찍어줄 때가 정말 뒤쪽까지 찍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뎁스를 맞춰서 찍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까맣게 찍으면은 실제 솔리드 메스인데 약간 시스틱하게 또는 컴프레스 시스틱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을 적절하게 여기와 여기의 그레이 레벨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너무 하얗게 찍으면은 실제 시스트인데 솔리드처럼 허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하얗게 찍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리퀀시가 높아질수록 15, 16, 17, 18 이렇게 높아지면은 스킨 쪽에 있는 석큐 이런 쪽에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스킨에 있을 때는 좀 더 높은 프리퀀시로 찍으면 좀 더 마진이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신 이렇게 놓으면은 뒤쪽 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페셜 컴파운드 이미지는 이제 거의 모든 회사에서 다 적용을 하고 있고 이름은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소노시티, 엑스레스, CFD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걸 썼을 때 안 썼을 때와 비교해서 마진과 안의 컨텍스트가 좀 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오브 스피드는 실제 뭐 대부분의 초음파 기기가 이제 유니폼하게 1540에 맞춰져 있는데 실제 브레스트 티슈와 펫에서는 지나가는 속도가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면은 팬텀 테스트에서 보시면은 라테럴 레졸루션이 약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일부러 한번 찍어보긴 했는데 이 라테럴 레졸루션이 약간 이거를 스피드를 맞춰주면은 덴스 브레스트와 패티 티슈가 많은 부분에 있는 이런 이제 병변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그 스피드를 약간 맞춰주면 라테럴 레졸루션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모닉 이미징도 저희가 많이 쓰는 이미징이고요. 하모닉 이미징은 이제 주변 티슈와의 디퍼렌시에이션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주로는 이제 시스트에서 생기는 큰 시스트에서 생기는 리버버레이션 에코를 줄일 수 있고 또 팻 안에 있는 메스를 좀 더 잘 보는데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시스트에서 생기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하모닉 이미지를 쓰면 약간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 좀 더 시스트가 명확하게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팻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였었죠. 근데 하모닉 이미지를 쓰면 잘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팻 안에 있는 영상은 저희가 대부분은 만모를 먼저 찍고 가기 때문에 만모에서는 잘 보이는데 초음파를 했을 때는 진짜 너무 어렵고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비슷한 위치를 보고 비슷한 게 있을 때 얘가 정말 얘가 있는 게 맞는지 보기 위해서 하모닉 이미지가 키면 이렇게 확실히 팩과 구별되게 보이고 얘가 확실히 있구나 이런 것을 컨펌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플러 울트라사운드는 저희가 일단은 뭐 바스큘라리티가 높은 영상이 캔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도플러 초음파가 처음 도입된 이후에 초기 결과들을 이런 바스큘라리티 메스 내부에 있는 바스큘라리티가 캔서와 이제 비나인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결과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굉장히 상이한 결과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바이라지에서는 꼭 리전 바스큘라리티를 꼭 체크해라고 되어 있지는 않는데 뭐 없으면은 바스큘라리티가 없으면은 캔서가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병변의 바스큘라리티가 높으면은 뭔가 조금 더 나쁜 거일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트 병변에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바스큘라리티는 하이 플로우보다는 로우 플로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쓰는 칼라 도플러보다는 파워 도플러를 쓰는 것이 로우 플로우 이제 바스큘라리티를 측정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보다는 파워 도플러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런 도플러 스터디에서 마이크로 캐시피케이션이나 클릭 같은 게 있을 때 아까 반짝반짝하는 이런 트위클 아티팩트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안에 캐시피케이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캔서, DCIS 같은 경우에 내부의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될 수 있고요. 이제 파이브 아데노마에서도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갖고 뭐 캔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플러 스터디에서 안에 이제 캐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한 아티팩트가 생겨서 내가 이제 만모에서 본 캐시피케이션이 여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차 이제 확인을 할 때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라스토그라피는 앞서 강의에서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크게 스트레인 엘라스토그라피와 시어웨이브 엘라스토그라피로 나누고, 스트레인 엘라스토그라피는 저희가 퀄리터티브하게 그냥 이런 레이시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표로 이제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것이고, 시어웨이브 엘라스토그라피는 어떤 수치가 나옵니다. 킬로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나오는 수치로 일정 컷오프 밸류 이상인지 아닌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퀀티터티브 메저가 가능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토그라피 피처는 이런 다양한 피처들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뭐 캔서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많은 논문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대규모 스터디에서 2012년 레디올로지에 발표된 바를 보면은 그냥 그레이스케일 울트라사운드 영상에 엘라스토그라피를, 시어웨이브 엘라스토그라피를 추가했을 때 AUC가 0.95 정도로 매우 높고, 그래서 이런 폴스 파스티브 레이트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한 컷오프 밸류는 80kPa라고 했고, 이때 이제 스페시피시티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스트 MR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성현 선생님께서 많이 강의를 잘 해주셔서 뭐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브레스트 MRI는 이런 브레스트 데디케이티드, 브레스트 진단 전용 코일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마그넷 안에 들어가서 찍는 영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울트라사운드와 맘모라피와 다르게 크로스 섹셔널한 영상을 얻음으로써 좀 더 많은 이런 몰폴로지 외에도 디퓨전이나 펄퓨전과 같은 이런 펑셔널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현재까지 개발 이번 영상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인베이식 캔서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가장 높은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MRI는 이런 많은 경우에 쓸 수 있고, 앞에서 설명드리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검사이지만 단점은 일단은 비용이 비싸고 모든 병원에 있지는 않고 중종합병원, 종합병원 이상 정도에만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검사할 수 있지 않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R은 워낙 이제 굉장히 스페시픽한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회사마다도 어떤 시퀀스나 파라미터 이름도 다르고 제공하는 파라미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사실 쉽지 않고 어렵죠. 이걸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약간 표준화가 안 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베이시브 캔서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매우 높은데 반면에 스페시피시티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고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가 높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R에서만 보이는 병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바이옵시나 로컬리제이션에서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모든 병원에서 다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브레스트 MRI에 대한 QC 이제 매뉴얼을 보면은 일단 브레스트 MRI를 하는 병원에서는 적어도 T2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멀티페이스, 적어도 4페이스 이상의 이런 T1 다이나믹 영상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R에서만 보이는 이제 MR을 판독할 때 만모 코릴레이션이 가능해야 되고, MR에서 보이는 병변에 대해서 디렉티드 얼트라사운드가 가능해야 되며, MR 가이디드 바이옵시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앞에 말고 MR 가이디드 바이옵시나 이런 인터벤션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리퍼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MRI의 미니멈 테크니컬 리콰이어먼트는 일단 1.5T 이상의 장비를 쓰도록 되어 있고, 전용 브레스트 코일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인 레졸루션은 1.5mm 이하의 인플레인 레졸루션을 유지해야 되고 슬라이스 스티프니스는 3mm 이하로, 그리고 템포럴 레졸루션은 2분 이내에 적어도 1시퀀스를 찍어야지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 서프레션을 하거나 또는 서브트랙션으로 이제 서브트랙션에 가능한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뭐 MR바디도 바이옵시를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MR에서 좋은 이미지 퀄리티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때는 크게 환자의 포지션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펜 세츄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아티팩트가 없는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MR도 맘모랑 비슷하게 이제 엎드려서 찍어야 돼서 환자가 조금 아프고 불편한 자세를 유지를 해야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브리스트 코일 안에 브리스트가 충분히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브리스트 코일에서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브리스트 티슈가 브리스트 코일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레졸루션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브리스트도 물론 크고 잘 들어갔죠, 코일 안에. 그러니까 펜 서프레션도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하게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 영상입니다. 근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비슷한 크기이신 것 같긴 한데, 이 뒤쪽이 약간 이렇게 좀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코일 안쪽으로, 그러면 이 컨택트 면에서 약간 펜 서프레션이 잘 안 되거나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일단 잘 하는 것이 MR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이미지를 찍었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트릭 맵을 평가할 때는 환자의 모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모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exam 타임을 줄이고 FOV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캔 타임이 너무 길어지면 환자가 아무래도 피곤하고 이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스캔 타임은 빠른 시퀀스를 사용해서 빨리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 약간 이렇게 브리스트가 너무 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옆에 받쳐줘서 약간의 컴프레션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마이크나 이런 걸로 환자 움직이지 마시라고 격려해주면서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환자가 너무 이렇게 컴프레션이 안 되는 경우는 세데이션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일단은 T2를 먼저 찍고, 넘캐스트의 T1, 그다음에 다이나믹과 디퓨전, 맨 마지막에 이실러 쪽 레졸루션을 시퀀스로 찍고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MIP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브리스트 MR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몰폴로지고, 두 번째로 키네틱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키네틱 커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찍은 영상에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이나믹 영상은 1분 간격으로 저희 병원에서 프리 포함해서 5개를 쭉 시리얼하게 찍습니다. 저희가 이 점에 대한 파라메트릭 맵을 얻을 때 이 점이 매번 같은 부위에 위치해야지 이게 정확히 어떤 시그널 인텐시티 변화를 보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인 경우에는 실제 얘는 빨강이라서 빨강으로 나와야 되는데, 환자 살짝 움직이면 빨강, 초록, 뭐 파랑, 초록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희가 실제 원래 얻고자 하는 파라메트릭 맵에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제 다 멀티 페이스를 찍어서 파라메트릭 맵을 얻을 때는 모션 코렉션과 레지스트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부분의 기기에서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몰라서 이게 약간 체크가 안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드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 된 경우는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캐드 스트링 같은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환자가 실제 저희가 두 번째 영상에서 보면 둘 다 잘 보이죠. 이 환자 확실히 이 부분에 메스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 프로세싱에서 봤을 때 파라메트릭 맵에서 한 부분에서는 잘 보였는데, 이게 레지스트레이션 안 하고 봤을 때는 이렇게 컬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과 모션 코렉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OV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FOV는 이제 무작정 큰 건 안 좋습니다. 크면 레졸루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작은 것도, 너무 작아지면 SNR이 감소되고 이렇게 랩 어라운드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FOV를 유지하는 것이 레졸루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MR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MR을 찍었으면 거기서 보이는 병변은 MR-가이디드 바이옵시를 하거나 또는 맘모나 초음파랑 콜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초음파와 콜릴레이션을 하죠, 저희가.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나온 논문에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초음파에서 보인 병변에다가 조직 검사를 하고 클립을 넣은 다음에 이네스 안 하고 그냥 MR을 찍어서 우리가 진짜 봤던 부위에 이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봤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실제 MR에서 보인 이제 서스피시어스 리전에 대해서 색깔로 초음파한 다음에 클립을 넣고 다시 찍어봤더니 이 중에서 한 25%, 한 4분의 1 정도는 실제 코릴레이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코릴레이트가 아니었던 그런 디스콜던트한 케이스 중에서 약 10%는 캔서였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MR 가이드 바이옵시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이제 초음파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코릴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당 논문에서 나온 케이스고 여기 이 병변이 있었고 초음파에서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한 걸로 생각이 돼서 여기 이제 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찍어보니까 마커는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정리하자면 일단 맘모그래피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티슈 커버리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 외에 레졸루션, 컨트라스트, 노이즈, 아티팩트 등의 요소들이 이제 이미지 퀄리티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울트라사운드에서도 환자의 포지션이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검사자가 이런 어드밴스드 스캔 테크닉과 그다음에 적절한 컴프레션 및 이런 적절한 뎁스를 유지하면서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RI에서는 이제 브레스트 MRI 사용 가능한 미니멈 테크니컬 리ኳ어먼트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적절한 테크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영상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서울대병원 이한 선생님께서 프랙티컬 가이드 투 임프루빙 마모그래피 스크리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